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대가 된 결혼 30년 차 주부 장선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이원경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보며 돈 잘 버는 남편도서 사모님 소리 듣고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산다며 부러워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속사정은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법이지요. 풍족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제 속은 남편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 새카만 숯덩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제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여자 문제로 속을 썩힌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의 남편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외모도 남자답게 잘생겼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호탕해서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에 반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했었죠. 하지만 그 호탕함이 밖으로 나도는 역맛살과 지독한 여성 편력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밤 늦게까지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것은 기본이었고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로 발전해 바람을 피우는 일도 잦았죠. 신혼의 단꿈이 깨지기도 전 처음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뱃속에 딸 하림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우리 아이까지 생겼는데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정말 싹싹 빌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지울 수도 없었고 또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남편을 한번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하림이가 10살이 되던 무렵 남편이 또다시 다른 여자와 깊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럴 거야?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이번에 남편이 보인 태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싹싹 빌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며 뻔뻔하게 나왔거든요. 사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내가 당신 굶기기를 했어. 돈을 안 갖다 주기로 했어.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남편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이죠. 당장 이혼을 한다 해도 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고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이혼의 문턱에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애정과 기대를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남편은 그저 하림이의 호적상 아빠이자 우리 모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매달 돈을 벌어다주는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제 스스로를 세뇌했죠. 하지만 사실 머리로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안방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제 속은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하림이가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입시로 예민한 시기에 남편은 기어코 또 3번째 대형 사고를 쳤죠. 이번에는 꽤나 심각하게 바람이 났는지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가 그 상간녀의 집에서 대놓고 2집 살림을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인데도 하림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았기에 딸에게는 무심하고 차가운 아빠였거든요. 하림이 역시 머리가 크면서 아빠의 여자 문제를 대략 눈치채고 있었는지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디로 갔는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난 아빠 없어도 상관없어. 엄마만 내 옆에 있으면 돼.
딸의 그 무덤덤한 위로가 저를 더 비참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나갔던 남편은 딱 1년이 지나자 그 여자와 끝이 났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짐을 싸서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다시 들어와. 그 집에서 평생 살지 그랬어.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딜 가?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른 채 했고 저희 부부는 완벽하게 남남처럼 한 지붕 아래서 기괴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여유로운 회사 대표의 사모님이었지만 매일매일 숨막히는 스트레스와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스트레스의 여파는 기어코 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암 판정을 받은 게 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에 발견이 되어 수술을 받고 힘든 방사선 치료를 견뎌낸 끝에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저는 오직 딸 하림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병마를 이겨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하림이는 곧바로 외국에 있는 회사로 취업이 되어 한국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여전히 밖으로 놔두는 늙은 남편 단 둘만 남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웬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여자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정미라고 합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장이 아주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회사 근처에서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저희 가게 단골이시거든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말로 자기는 저희 남편과 벌써 4년째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사모님이랑은 껍데기만 남은 쇼윈도 부부라고 매일 저한테 하소연하거든요. 서로의 정도 없으면서 왜 굳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제 그만 사장님 놔주시고 조용히 물러나 주시죠. 남편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런 술집 여자와 엮여 제게 이런 수모를 준다는 사실이 넌더리가 나더군요. 진짜 남편이란 인간한테 신물이 날 정도였죠. 게다가 이 여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본처한테 와서 이혼을 해달라 어쩐다 하니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응시했죠. 내 남편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하루 이틀 일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 같은 여자가 한둘이었을 것 같아요? 본처 자리라도 갖고 싶은 모양인데 헛물 켜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정미가 남편을 뒤에서 어떻게 구워 삶고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까지도 갑자기 저에게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잖아. 하림이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갈라서자.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그냥 도장 찍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정미라는 그 여자는 본격적으로 제 일상을 파괴하며 아주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2시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로 간드러지는 백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오빠랑 호텔인데 오빠는 씻으러 갔거든요. 아휴, 사모님은 참 불쌍해요.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외로워요? 오빠가 사모님 유방암 수술해서 몸에 흉터 남은 거 진짜 끔찍하다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한심하게 매달려서 살아요? 그녀는 제 아픈 투병사실까지 조롱하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졌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웬 택배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열어보니 남편의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겉면에는 조롱 섞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빠가 저희 집에 시계를 두고 가셨네요. 좀 챙겨주시겠어요? 또 어떤 날은 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수십 장의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백정미가 자고 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 백화점에서 남편이 결제해주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 등등 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사모님,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돈 버는 기계로만 두면 뭐해요? 본처짜리만 꿰차고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인생인지 아셔야죠. 제발 좀 떨어져 나가세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그녀가 보내온 모든 사진과 문자 내역, 그리고 새벽에 걸려온 통화 녹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백정미에게 마지막 경고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보낸 문자, 사진들, 통화 녹음까지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넘겼어. 상간소송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하지만 저의 경고에도 백정미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가 위자료 내줄 텐데요. 고소를 하든 말든 전 신경 안 쓰니까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라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며 체념 속에 살았던 저였지만 제 병과 제 인생을 이토록 밑바닥까지 조롱하는 상간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참다 못해 백정미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협박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남편의 무역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된 한 여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예전에 남편의 회사의 일을 도와주러 나갔을 때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랑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에 개인적으로 연락도 한 번씩 하고 선물도 보내주곤 했었죠. 그 후배는 남편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와 함께 사장인 남편의 개인 비서일도 조금씩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배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저한테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며 이제 그만두는 마당이니 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 회사 그만둔 마당에 선배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털어놓을게요. 그전에는 저도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들어오도 참았는데 사모님한테 늘 죄송했어요. 사장님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후배는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민망함이 더 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직원들 보기에 다 티나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구나 싶고요. 알았을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니야. 오히려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해서 내가 미안해. 사모님도 사장님 그러시는 거 눈치는 채고 있으셨나 봐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비서일 하면서 보니까 그 여자한테 회사 카드도 엄청 긁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심부름도 시키고요. 그 여자한테 뭐 전해주는 거요. 남편은 그간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유흥을 즐기거나 상간녀에게 돈을 썼다고 하는데요. 후배도 영수증 처리도 하고 개인 심부름도 하며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가지가지했네 그 인간. 사실은 그런 거 하루 이틀이 아니야.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만 나도 이번에는 참다 못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조금씩 준비하기도 하고.
저는 후배에게 쓴웃음을 지으며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뻔뻔하게 구는지 몰라. 새벽에 전화해서 내 유방암 수술한 것까지 조롱하고 연락해서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야. 남편 놈 하나 잘못 만나서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다. 너무 지치고 힘드네. 제 하소연을 조용히 듣고 있던 후배가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와, 나이도 어린 년이 진짜 맹랑하고 독하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후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리진 않던데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50대 중반 아줌마야. 이번에는 후배의 눈이 동그래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50대요? 아닌데. 저 그 여자 봤거든요. 심부름 때문에. 딱 봐도 20대 중반밖에 안 되어 보이던데요.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20대 중반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여자 50대가 맞는데 나한테 직접 찾아왔거든. 제 단호한 대답에 후배 역시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도 그 여자 직접 봤거든요. 분명히 20대 초중반에 엄청 어린 여자예요. 우리는 서로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한 여자가 아니라 동시에 2명의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정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열었죠. 이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핸드폰 화면을 확대해 50대인 백정미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후배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고 옆에 있는 이 여자네요. 하면서 후배가 손가락으로 짚은 사람은 백정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아주 서늘하고 끔찍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진짜로? 이 여자라고? 네, 맞아요. 분명해요, 이 여자.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몇 번이나 되묻자 후배는 사진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심부름 때문에 직접 보기도 했다니까요. 사장님의 내연요. 이 여자 확실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쓰레기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구역질나는 짐승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과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였죠. 그 순간 조금의 미련도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후배가 건네준 불륜 증거를 모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정미에 이어 또 다른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대신 소장은 제가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백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백정미의 간드러지고 재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드디어 이혼 소리에 도장 찍을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이원경이랑 이혼할 거야. 그 더러운 인간 이제 네가 가져. 대신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딱 기다려. 저는 두툼한 서류봉투 2개를 챙겨 들고 백정미가 운영한다는 남편 회사 근처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정미가 화려한 화장을 한 채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저는 그녀의 헛소리를 무시한 채 소파 맞은편에 앉아 묵직한 서류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아, 그게 상간소장이에요? 그냥 우편 송달로 보내지 뭐하러 직접 들고 오세요? 할 말 있다는 게 이거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녀가 콧방귀를 끼며 서류봉투를 쳐다보자 저는 가볍게 턱을 개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거 주려고. 이건 너한테 주는 상간소송 소장이고
여기 하나 더 있어. 이건 당신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거. 제 말에 백정민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사람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하게 발음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가 남편이 만나는 유일한 여자인 줄 알았니? 너 말고 따로 돈 지어주며 만나는 젊은 여자가 따로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정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본처를 밀어내고 이원경의 옆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이원경의 또 다른 외도 소식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어떤 미친년이에요? 본인도 상간녀 주제에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는 길길이 날뛰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어떤 미친년이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년이 있잖아. 내 친딸 양주리. 네? 백정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화장으로 덮인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제가 후배에게 보여준 백정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백정미의 그의 딸 양주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후배는 백정미의 딸 양주리를 가리키며 이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백정미도 만나면서 그의 딸인 양주리도 함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는 넋이 나간 그녀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남편 놈이 너랑도 바람 피우면서 뒤로는 네 딸하고도 바람을 피웠어. 네 딸 대학원에서 발레 전공한다며. 앞에서는 고고한 척 뒤에서는 아빠 뻘대는 남자랑. 참나, 그쪽은 여태까지 전혀 몰랐나 보네? 백정민은 충격에 휩싸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 백정민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서류를 확인하더군요. 소장과 증거 내역을 보는 백정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있는 백정미를 향해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렸습니다. 네가 엄마니까 이거 챙겨서 네 딸한테 똑똑히 전해. 아주 엄마나 딸이나 쌍으로 상간소소, 그것도 같은 남자. 참, 내가 진짜 별 짐승 같은 것들 때문에 별일을 다 겪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원경 그 자식, 나도 더럽고 구역질나서 더 이상은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도장 찍자마자 네가 데려가서 살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네 딸년이랑도 그런 사이니까 너희 셋이 어떻게 정리할지는 알아서들 잘 합의해봐. 백정민은 악을 쓰며 벌벌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주리, 너 지금 당장 가게로 튀어와. 당장! 그리고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이원경, 너 당장 이리 와, 이 개새끼야. 너 당장 튀어오라고. 자신의 딸과 내연남을 향해 찢어질 듯한 괴성을 지르는 백정미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의 악귀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집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 한 명이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 백정미의 친딸 양주리였습니다. 양주리를 보자마자 백정미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죠. 이 미친년아, 네가 사람이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라고?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이원경이랑 무슨 사이야? 어머니의 입에서 자신의 내연남 이름이 튀어나오자 양주리의 목소리가 일순간 당황한 듯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잖아. 왜 나한테 그래? 인연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너 그 인간이랑 뭔 사이냐고?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바른 대로 말해. 몰라. 왜 이래? 그 순간 백정미가 딸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양주리는 놓으려고 생 난리를 치고요. 네 아빠 뻘이야. 그것도 내가 만나는 남자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짓을 저질러? 백정미는 이성을 잃고 양주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양주리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눈이 뒤집힌 백정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녀가 룸 안에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뒹굴고 있을 때 제 남편 이원경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백정미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그리고 바닥을 뒹굴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자신의 상간녀 백정미와 상간녀의 딸 양주리.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양주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백정미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백정미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원경! 이 짐승 같은 새끼가! 백정미는 바닥에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내 딸을 건드려! 이 더러운 늙은 새끼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백정미는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남편의 얼굴을 마구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놔! 이거 놔! 남편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백정미를 떼어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죽기 살기로 악을 쓰는 여자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백정미는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잘나가는 무역회사 대표라며 늘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던 남편은 상간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는 구차한 꼴이 되었죠. 남편은 백정미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룸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백정미가 쫓아나갔고 술집 밖 길거리에서까지 실랑이를 벌였죠. 야, 이 미친년아! 손 놔! 사람들 보잖아! 남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두 남녀가 머리채를 잡고 피 터지게 싸우게 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놔?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질린 남편은 결국 온 힘을 다해 백정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백정미는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길바닥에 철퍼덕 나자빠졌고 남편은 넘어진 백정미를 돌아보지도 않고 허겁지겁 도망을 쳤어요. 그 비겁하고 구차한 뒷모습이 참으로 제 남편답더군요. 길바닥에 주저앉은 백정미는 도망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백정미는 쫓아나온 딸을 보고 눈물을 쏟으며 바닥을 내리쳤죠. 이 몹쓸려나!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만큼은 대학원까지 보내고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아쉬워서? 왜?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어머니인 척 통곡하는 백정미를 보며 양주리는 아주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래? 엄마도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운 주제 왜 나한테만 날린대? 쪽팔리게 유난 좀 떨지 마. 그 순간 백정미의 통곡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더러운 불륜의 업보가 그대로 자신의 친딸의 입을 통해 돌아온 것입니다. 백정미의 그 넋이나간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짐승들의 소굴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제 인생의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진작에 이혼하고 남편을 잘라냈어야 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꾸역꾸역 참아온 탓에 결국 이 지독한 꼴까지 다 보고야 만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곧바로 남편 이원경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백정미와 양주리 두 모녀를 상대로 각각 거액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은 무려 1년이나 걸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재산을 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저는 30년이라는 긴 혼인유지 기간 동안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을 지켰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고 질이 나빴기에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저는 1년여의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공방 끝에 상당 부분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정미와 양주리 모녀에게도 제가 청구했던 최대치의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는 데 성공했죠.
소송 과정은 피를 말리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지만 끝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벅찬 해방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그 짐승들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백정민은 완전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들도 서로 진흙탕 고소전을 벌이고 난리가 났죠. 남편은 그 사건 이후 더러운 소문이 쫙 퍼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고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백정민은 자신의 딸 양주리와는 완벽하게 의절했다고 하고 그 일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백정미가 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정신병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유부남과 뻔뻔하게 바람을 피워놓고 자기 딸이 그런 게 충격인가요? 결국 본인한테서 배운 걸 텐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저를 올가매던 모든 소송과 지긋지긋한 인연들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난 저는 캐나다행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 하림이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내 나이 60. 남들은 늦었다고 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눈부신 첫 페이지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딸 하림이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삶. 물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다른 나라에서의 시작이 조금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찬 설렘과 자유를 느끼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장선이라는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박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테리어 소품기획 회사에서 상품기획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방을 꾸미고 작고 예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은 제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가장 큰 활력소였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직업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에서 출시되는 신제품들이나 시즌 기획 상품들을 제 사비로 종종 구매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벼룩시장이나 숨겨진 빈티지 소품숍을 찾아다녔고 해외 출장을 가거나 개인적인 여행을 갈 때면 남들이 다 가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골목에 있는 로컬 인테리어 숍을 뒤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품들을 사 모으는 것이 저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정성스럽게 모은 소품들로 꾸며진 저희 집은 저에게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안식처였죠. 가끔 저희 집에 놀러오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집이 무슨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스튜디오 같다며 탐나고 예쁜 물건들이 많다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방문한 지인들이 특정 소품을 보고 좋아할 때면 종종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소중한 공간에 들어와 물건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자 도둑질이니까요.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제 소중한 소품들을 제 등 뒤에서 뻔뻔하게 훔쳐가던 도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여동생, 제게는 소멸의 시누이인 이현정이 그랬거든요. 제 남편 이종우와 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저는 그가 무난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며 시댁의 분위기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막둥이 시누이 이현정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마흔에 힘들게 얻은 늦둥이 딸이라 그런지 그야말로 땅에 발도 닿지 않게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은 평범한 편인데도 신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승마니 골프니 다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원하는 메이커 옷부터 고액 과외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자란 것이죠. 가족들이 다 오냐오냐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우이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버릇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처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신우이는 새언니가 될 사람인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반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면이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하고 무례한 질문을 하니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황당한 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시부모님이나 남편 중 누구 하나 버릇없는 막내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현정이 워낙 부침성 좋고 기염받는 성격이라 그런지 새언니한테도 스스럼 없이 잘하네. 그러시는 겁니다. 어린애면 이해라도 하지 20살 넘어 성인인데 초면인 새언니한테 반말 찍찍. 이게 무슨 부침성 좋고 귀염받는 성격인가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죠. 심지어 제 남편도 그런 동생이 마냥 귀엽다는 듯 보는 겁니다. 도저히 그 집안 분위기가 이해가 안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종우 씨, 왜 종우 씨 동생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막내라지만 이제 성인인데 윗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도 그걸 가만히 두던데? 제 불만의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현정이가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쁘게 봐줘. 아니,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의 문제잖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냥 애야. 나한테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가 봐. 나쁜 애는 아니니까 이해해줘. 그러는데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겐 동생인데 계속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신우이가 썩 달갑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결이 맞지 않았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사실 신우이가 중고등학생일 때 어머님이 정말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형편도 안 되는데 해외여행 캠프를 보내기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진 공부도 곧잘 했대요. 그래서 치대를 가네 한의대를 가네 그런 소리도 많이 나왔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치대나 한의대는커녕 인서울 끝자락의 대학조차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비인기 학과에 입학을 했죠. 뭐 다니면서 편입을 하네 어쩌네 했지만 결국은 계속 다녔고요. 어쨌든 신우이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주로 방학만 올라왔습니다. 방학이 되면 본가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저희 집도 자주 오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이 새로 이사를 갔는데 시댁 사는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거든요. 방학 때 올라오면 무슨 약속도 없고 친구도 없는지 허구한 날 집에 있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는 겁니다. 당시 저는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회사 측의 배려로 단축 근무를 신청하여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긴 했지만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하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틈틈이 밀린 집안일도 해야 했죠.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신우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불쑥불쑥 오는 거예요. 새언니, 나왔어. 배고파. 집에 먹을 것 좀 있나? 그렇게 들어온 신우이는 자기 집처럼 냉장고부터 뒤지는 거예요. 말은 저를 위해서 조카 봐주러 온다는데 사실상 저희 아이랑은 5분 이상 놀아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 소중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지적하는 것이었죠.
한정판 피규어들을 가자 부스러기가 묻은 손으로 덥석덥석 집어들질 않나, 함부로 만지질 않나.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런 거 많으면 먼지 쌓여서 청소 힘들지 않나? 우리 수빈이 기관지에도 안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 소중한 소품들을 잡동사니 취급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에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솔직히 신우만 아니면 당장 쫓아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방학 때만 잠깐 오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라고 저를 달랬고, 저도 너무 예민하게 굴고 싶진 않아서 늘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래, 어차피 한두 달 뒤면 개강해서 다시 내려갈 테니까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 하겠어. 내가 참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물론 소품들이나 물건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대략은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벼룩시장에서 거금을 주고 사온 빈티지 탁상시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청소하다가 치웠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그 시계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소품들도 하나둘 점검해 보았는데 물건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친한 동료에게 결혼 선물로 받아 아껴두었던 고급 브랜드의 디퓨저 세트도 안 보이고 직구로 구했던 한정판 머그컵 2개도 없어졌죠. 도둑이 들었다고 하기엔 귀금속이나 현금은 그대로였고 인테리어 소품들만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소품이 워낙 많으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아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친구들 왔을 때 공짜로 줘버렸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핀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건을 잘 퍼준다고 한들 제가 각별히 아끼는 소품이나 미개봉 선물까지 남에게 줬을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내가 아이 낳고 건망증이 심해져서 잊어버렸나? 스스로를 의심하며 찝찝한 기분으로 보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물건 팔 게 있어서 중고거래 어플을 켰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잃어버렸던 직구로 산 한정판 머그컵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구하기 쉽지 않은 상품인데 말이죠. 예쁜 머그컵 2피스 세트 팝니다. 장식장에만 넣어둬서 상태 최상이고 구하기 힘든 매물입니다. 내고 사절. 사진 속 머그컵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 있어서 유성 마커로 살짝 덧칠을 해두었던 그 흔적까지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판매자의 프로필을 클릭하여 판매자가 올린 다른 상품 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함했죠. 판매자의 목록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탁상시계, 디퓨저 세트, 그리고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가죽 파우치, 화장품, 수입 화병 등 무려 10개가 넘는 제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의 배경으로 찍힌 방바닥의 장판 색깔과 몰딩이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의 거실 바닥이었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짓을 신우이가 했다는 것을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당장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부으려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올린 탁상시계 판매글에 채팅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하고 싶은데 제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답변이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태 좋아요. 집 앞으로 비대면 거래할게요. 주소랑 입금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그렇게 채팅창에 찍힌 주소와 계좌명을 보는데 네,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로 저희 시부모님 댁, 즉 시댁의 동호수였습니다. 입금자 명도 이현정, 저희 신우 이름이었고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얻은 저는 남편에게 퇴근 후에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댁으로 찾아갔죠. 너네가 어쩐 일이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종이가방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로 가서 그걸 열어보려 하니 신우가 시겁하며 말리면서 뒤로 숨기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거잖아요. 네? 아가씨,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 집 물건 훔쳐다가 중고거래 판다뇨. 제 말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가 뭘 훔쳤다는 거야? 신우이는 특유의 악을 쓰는 목소리로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중고거래 어플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화 상대가 나예요. 보니까 내 물건 가져다가 다 팔고 있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님께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저희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을 훔쳐서 중고마켓에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판매 물건들이 다 하나같이 제 거길래 사는 척하고 채팅을 걸었더니 이 집 주소며 계좌 이름도 알려줬어요. 이현정이라고.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신우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쪼잔하게. 그깟 소품 몇 개 가지고 왜 이 난리야? 언니 집에 그런 거 넘쳐나잖아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 난리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실소가 다 터져나왔습니다.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왔다뇨. 주인 허락도 없이 들고 가는 걸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따 대고 자꾸 도둑질이래요. 친오빠네 집 가서 물건 좀 갖고 온 거 가지고. 무슨 도둑질? 가족끼리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신우이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본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죠. 당신이 말해. 내 물건 다 가지고 나오라고. 안 그러면 나 이 자리에서 바로 112 누를 거니까. 제 말에 신우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씩씩거리더라고요.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얼른 들고 오라고 하고요. 그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머그컵이나 미개봉 디퓨저 세트, 그리고 저는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작은 전등이랑 텀블러까지 갖고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많은 것들을 언제 저 몰래 가지고 갔는지 소름이 돋았죠. 이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빠짐없이? 다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를 더 기막히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딸이 며느리 물건 훔쳐다 몰래 팔았으면 엄마 입장에서 미안하고 민망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오히려 저를 향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유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 도둑 취급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니? 가족끼리 어떻게 도둑질이니 뭐니 그런 험한 말을 입에 담어. 우리 현정이가 아직 어려서 물건이 예뻐 보이니까 철없이 한 짓을 가지고 경찰을 부르네 마네. 너 참 정없다. 잘못을 저지른 건 신우이인데 오히려 제 말투와 태도를 지적하며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대로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동생에게 야, 너 앞으로 세연이 물건 허락 없이 가져오지 마. 말하면 세연이가 줄 수도 있는데 왜 함부로 그래? 라며 하나만한 핀잔 하나 하고 말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휴, 됐다. 물건 돌려줬으면 그만이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라며 저희를 등 떠밀듯 내쫓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태도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숨막히는 정적이 가득했죠. 저는 남편이라도 미안하다 어쩐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터져나오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가족들 도대체 왜 그래?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물건 들고 가고 그걸 중고로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가 없어?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어?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적당히 좀 해. 현정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당신도 굳이 엄마 앞에서 현정이한테 도둑년이니 뭐니 막말을 퍼부었어야 했어? 그냥 조용히 따로 알아듣게 말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키워? 남편의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잘못의 본질은 신우이의 절도 행위인데 오히려 제가 이를 키운다며 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구나 싶었고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동생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할 거야. 방학 때 올라와도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오빠 집에 동생이 놀러 가는 것도 맘대로 못하게 해? 그 집이 네 집이니? 너 아주 집안에 상전처럼 구는구나. 라며 비아냥거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지만 저는 제 공간과 정신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스트레스를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또다시 반년 정도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신우의 겨울방학 시즌이긴 했지만 저희 집엔 오지 못했죠. 그런데 안방 장식장을 정리하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또 화병이나 트레이 등의 고가 브랜드 제품들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신우이의 출입을 금지한 이유였는데 설마 싶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출근한 사이에 아가씨 우리 집에 온 적 있어? 우리 집 현관 비번 가르쳐줬다던가. 내 화병이랑 트레이가 또 없어졌어. 남편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야, 무슨 물건만 없어지면 다 내 동생 짓인 줄 아냐? 네가 그 난리를 치는데 내가 미쳤다고 현정이를 집에 부르겠냐고. 당신 또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말고 집안이나 똑바로 찾아봐. 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거래를 했던 그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가 신우이의 계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시물도 없었고 제 거랑 비슷한 게시물도 없더라고요. 이번엔 신우가 아닌가? 내가 뭘 착각했나?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지던 저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동네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맘카페의 벼룩시장 게시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맘카페 벼룩시장 게시판에 버젓이 제 물건들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의심할 여지 없이 또 신우이 이현정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저에게 꼬리를 밟히자 이번에는 동네 맘카페에서 제 물건들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싶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전에 시어머니가 반찬 때문에 비번을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려드렸는데 그걸 신우가 물어보고 안 거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난리가 났는데 또 제 물건을 훔쳐서 팔다뇨. 이쯤 되면 무슨 병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즉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리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아 따졌습니다. 남편도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보더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말을 더듬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을 끌고 다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신우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이 왜 자꾸 물건을 훔쳐서 파느냐, 돈이 필요해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대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남자랑 사귀는 사이였는데 말은 음악하는 사람이라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백수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남자에게 푹 빠진 신우가 그 남자친구에게 용돈도 주고 학원 비용도 주고 데이트 비용도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에게 받는 용돈만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알바는 죽어도 못하겠으니 바로 돈이 될 만한 제 물건들을 야금야금 훔쳐다 파는 것이었어요. 제 소품들이 대부분 비싼 브랜드랑 희귀한 제품들이라 중고시장에서 꽤 높은 가격에 잘 팔리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어떤 이유로 제 물건을 훔쳤던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돈 저한테 변상하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로 절도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말에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린 시누이가 철딱서니 없는 짓 좀 한 거 가지고 절도죄? 그냥 가족끼리 귀여운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줄도 알아야지. 도둑질을 귀여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은 이게 진짜 귀여우세요? 남의 집 무단 침입해서 도둑질한 게 귀여우시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시니까 아가씨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겁니다. 당장 그 물건들 맘카페에 판 돈 150만 원 내놓으세요. 안 주시면 저 당장 경찰서 갑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보고 그만하라고 자꾸 말리는 거예요. 뭘 그만해? 당신이 줄 거야?
제 완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방에 들어가 현금 뭉치를 꺼내와 제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야, 가져가라. 며느리년이 독이 올라서 기어코 시부모한테 돈을 받아가네.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고 돈만 밝히는 애가 우리 좋은 짝이라니. 내가 아주 결혼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지갑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앞에 끝내 돈을 받아낸 것에 대해 격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우리 가족을 범죄자 취급해야 직성이 풀리냐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 동생도 이렇게 해야 정신 차려. 어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다가 팔아? 너도 그거 감싸는 게 동생 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마누라는 안 보이니?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넌 끝까지 네 가족 편만 들어? 결국 우리는 그날 밤 온 집안이 떠나가라 대판 싸웠고 그 일은 우리 부부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정남이가 떨어졌죠. 남편은 그 후에 집에 돌아왔지만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낼 정도로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제 물건을 훔쳐서 뒷바라지해가며 헌신했던 그 음악하는 남자친구. 알고 보니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본처가 시댁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보내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감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죠. 현정이가 뭘 알고 그랬겠어. 애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순진해서 그 나쁜 놈한테 속아서 이용당한 거지. 순진해서 유부남을 만났다고요? 도둑질을 하고 남의 가정을 깨놓고 순진하다는 핑계를 대는 그 소름 끼치는 모습에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퍽이나 순진하다. 남의 집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유부남이랑 눈 맞아서 상간녀 짓거리 하는 게 잘도 순진한 거겠네. 편도 들 걸 들어. 그 말에 남편은 눈이 뒤집히더니 작작 좀 하라며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욕을 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결심했죠. 아,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요.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도 바로 이혼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시누이의 도둑질과 유부남 스캔들 전에 남편과 제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너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밑바닥을 본 것 같고 도저히 한 가족으로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받아낸 뒤 친정 근처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참 알 수 없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낸 것만으로도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에 아이 육아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종종 받았는데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아이를 데리러 친정집에 들어섰는데 거실이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친정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분들 서너 명이 모여 다과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제가 들어서자 아주머니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미 저희 엄마를 통해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시댁 식구들의 만행과 특히 시누이가 벌인 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해 들으셨던 모양이었죠.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분이셨던 정희 아줌마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유리야, 고생 많았다. 네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아, 세상에 어쩌면 그런 미친 집구석이 다 있니? 시누이라는 애가 새언니 물건을 도둑질해서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운다니 그런 콩가루 집안하고는 잘 끝냈다 아주. 다른 아주머니들도 맞장구를 치시며 시누이와 전남편,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엄마 친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감사해요, 이모. 그리고 요즘 잘 지내요. 오히려 후련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 엮여 사는 것보다 일찍 본 모습을 알고 빠져나온 게 제 인생에는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의연한 대답에 엄마 친구분들은 씩씩하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며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올렸고 제 아이 역시 씩씩하고 건강한 초등학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전 남편 이종우와는 완벽한 남남으로 지냈지만 면접 교섭일만큼은 어쩔 수 없어서 매달 정해진 주말이면 약속 장소로 나가 아이를 인계해주고 다시 데려오는 의무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풀이 많이 죽어 있었고 만날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머쓱하게 인사만 건네고 아이를 데려가곤 했죠. 그런데 하루는 아이를 데려다 주러 약속 장소인 대형 쇼핑몰 1층 로비로 나갔는데 평소 혼자 나오던 전 남편의 곁에 낯익은 불청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이현정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시누이의 모습은 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철없고 천박해 보이던 스타일은 온데간데 없고 값비싸 보이는 단아한 명품 원피스에 얌전한 구두를 신고 머리도 고급스럽게 세팅한 채 꼿꼿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누이는 껄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 가증스러운 미소에 속이 뒤틀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남편에게 아이의 외투만 건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굳이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금박 장식이 된 청첩장이었죠. 저 결혼해요. 남편 될 사람은 피부과 개연이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시간 나면 수빈이 데리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세요. 그래도 고모 결혼식인데 안 올 순 없잖아요?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조건 좋은 의사 남편을 만나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으니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그 알량한 승리감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을 하던 과거를 완벽하게 잊었는지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모습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다시 돌려주고 대답했죠. 축하는 하는데 내가 거길 갈 일은 없을 것 같네. 신랑 될 사람은 지난 과거들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살아. 이제 아예 남남이니까. 제 뼈있는 일침에 시누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고개를 젓고는 그 결혼 소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시던 엄마가 제게 다가와 부탁을 하나 하셨죠. 유리야, 너 오늘 별일 없으면 엄마 운전 좀 해줄래? 정희 아줌마 막내 아들이 오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든. 아빠가 오늘 모임 있다는 걸 깜빡했네. 데려다 주는 김에 수빈이 데리고 호텔 뷔페나 먹고 오자. 축의금도 많이 낼 건데. 저는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시내의 고급 호텔 예식장으로 갔죠. 그렇게 호텔 예식장에 도착하자 로비는 화환과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시던 정희 아줌마는 저희 엄마를 발견하고는 웃으며 달려와 두 손을 맞잡으셨죠. 왔어? 유리랑 수빈이도 같이 왔네.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신부 대기실 가서 우리 예쁜 며느리 얼굴도 좀 보고 와. 정희 아줌마의 권유에 저는 별 생각 없이 혼자서 신부 대기실이 있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신부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정희 아줌마가 말한 그 참하고 얌전한 며느리라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제 전 시누이 이현정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한 달 전쯤 저한테 청첩장을 줬던 신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신우가 결혼한다는 남자가 정희 아줌마의 막내 아들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기사가 신부님 친구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 이현정은 얼굴이 굳어버리더니 코웃음 치더라고요. 뭐예요? 안 온다면서요. 저는 그 얼굴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신부 측 부모님이 우리 엄마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분이시거든. 엄마 절친한 친구분 아들이 장가를 간다길래 왔는데 신부가 너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 제 대답에 이현정은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레스를 우겨잡고 제 쪽으로 와서 제 팔을 다급하게 붙잡는 겁니다. 저기 언니, 우리 시부모님한테는 아무 말 안 하셨죠? 제가 예전 일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진심으로요. 눈물까지 맺힌 채 설설기며 애원하는데 그 예전에 제 물건을 훔쳐놓고도 가족끼리 무슨 도둑질이냐며 악을 쓰던 그 뻔뻔한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잡은 제 팔을 싸늘하게 뿌리쳤습니다. 걱정 마.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제 말에 이현정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내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고? 네 시어머니 되실 정희 아줌마는 5년 전에 내가 이혼할 때 우리 엄마한테 아주 상세하게 내 이혼 스토리 다 전해 들으셨던 분이거든. 그 순간 이현정의 눈동자는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이현정을 신부 대기실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미련 없이 돌아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는 저희 엄마와 정희 아줌마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웃으시며 정희 아줌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정희 아줌마 며느리 보고 왔니? 저는 한순간께 말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유리가 우리 며느리를 알아? 정희 아줌마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망설이며 말했죠. 제 전 시누이더라고요. 이현정. 정희 이모 며느리 될 사람이 제 전 시누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순간 저희 엄마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사색이 되셨고 정희 아줌마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5년 전에 네 엄마가 피눈물 흘리면서 욕했던 그 도둑질하고 상간녀짓 했던 신우가 우리 며느리 현정이라고? 정희 아줌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정희 아줌마의 손을 부여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정희야 어떡하니?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집구석에 귀한 네 아들을 어떻게 장가를 보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볼 걸 그랬다. 결혼식 시작을 불과 20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예식을 당장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일단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주석에 앉은 정희 아줌마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번도 신부 측을 쳐다보지 않은 채 눈물만 흘리셨고 하객들도 웅성거렸죠. 그로부터 몇 주 뒤 엄마를 통해 후일담을 전해 들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곧바로 신혼집에서 이현정의 짐을 모두 빼버리고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아무리 결혼식까지 올렸다지만 귀한 아들을 도둑질에 상간녀 얘기까지 한 이현정과 결혼시킬 수는 없으셨겠죠. 이현정은 파혼당하고 완전 폐인처럼 산다고 하고 그날 온 하객들 사이에서도 신랑 어머니가 운 이유와 파혼 사유가 다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댁 식구들도 전 남편도 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였죠. 세상에 비밀은 없고 내가 남의 가슴에 꽂은 비수는 반드시 더 크고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이 기막힌 우연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겉이 단아하고 얌전하게 바뀌면 뭐하나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건 감추고 숨긴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네 동생을 위한다면 지금 따끔하게 혼을 내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신우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냐오냐 하고 잘못도 모른 채 해주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저희 아들은 인성교육부터 똑바로 제대로 시키며 정직하게 키우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